한국 발사체가 추락한 그날 무너진 건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재보험 컨소시엄의 최종 검토자입니다. 23년간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죠. 숫자와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겨울 한국 발사체가 추락하면서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흔들린 건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이후 한국이 보인 태도 때문이었죠. 발사대를 치우지 않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음 일정조차 정하지 않는 나라.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시스템. 제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등시킬 수 없다. 이 보고서 하나로 아시아 전체 발사 시장의 판도가 흔들렸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책임 있는 태도가 기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국 최고 리스크 분석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72시간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카터입니다. 글로벌 재보험 컨소시엄에서 우주 발사체 리스크를 최종 검토하는 사람이죠. 23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숫자와 계약서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날도 평범했어요. 런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전 11시쯤이었나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아시아 발사 일정 알림이었어요. 한국 한빛나노 발사체 발사 예정. 저는 달력에 표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 발사체는 제 담당 목록에서 중간쯤 우선순위였어요. 보험료도 크지 않고 계약 규모도 적당했죠. 발사 30분 뒤였습니다. 화면이 붉게 변했어요. 긴급 알림. 발사 실패. 궤도 진입 실패. 추락 확인.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거든요. 발사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다음 알림이 문제였습니다. 자동 경보 발동. 아시아 전역 발사 계약 재검토 모드 전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발사체 하나가 추락했는데 아시아 발사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 2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엔 12명이 모였어요. 리스크 분석팀, 계약관리팀, 법무팀, 그리고 전략위원회에서 마틴 쇼가 왔습니다. 마틴은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냉정하고 정확하고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죠. 회의는 짧았습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한국 발사체 등급 재조정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내야 합니다. 누군가 물었죠. 강등 가능성은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엔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계약사들, 재보험사들, 언론 문의까지요.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발사 계속 가능한가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들이 떠올랐죠. 보험료, 손실률, 계약 조건들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숫자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한국 측 1차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본 문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변명이 아니라고요?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25명쯤 됐을 겁니다. 전략위원회 전원이 참석했죠. 마틴 쇼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끊어냅니다. 이게 우리 일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틴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발사체 실패율 그래프가 나왔죠. 한국은 중간쯤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지도 않았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만약 한국을 강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화면엔 시나리오 3개가 떴어요. 최선, 중간, 최악. 모든 시나리오에서 우리 손실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엔 손실률이 40%까지 치솟았죠. 마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박사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틴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첼, 이번 보고서는 내가 작성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마틴은 웃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이번 건 중요하거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승진 기회.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죠. 제 이름이 박히는 겁니다. 강등 결정해요. 마틴이 덧붙였어요. 잘 정리하면 다음 프로젝트 리더는 내가 맡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로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팀 리더였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쓴다.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죠. 한국 측 1차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본 문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 아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본 문서는 실패 원인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틀렸던 가정을 공유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틀렸던 가정?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보통은 예상치 못한 변수, 기술적 한계, 외부 요인 같은 표현을 씁니다. 책임을 흐리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가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차트나 그래프 없이 문장으로만 이어졌어요. 한 문단, 한 문단이 전부 우리는 이것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로 시작했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23년간 수백 개의 사고 보고서를 읽었어요. 대부분은 자기 변호로 가득했죠. 숫자를 포장하고 책임을 분산하고 결론을 흐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반대였어요. 선명했습니다. 책임을 명확히 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발사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뭘 원하는 걸까? 변명도 안 하고 일정도 안 정하고 가정이 틀렸다고만 말하는 이 태도가 대체 뭘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고서는 보험사를 설득하려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쓴 걸까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당시 저는 중남미 위성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브라질 발사체였습니다. 발사 사흘 전 기술 결함이 발견됐어요. 현장 책임자가 발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투자사가 거부했죠.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언론에 이미 발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발사는 강행됐습니다. 발사체는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다음 날 현장 책임자는 해고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가 졌죠. 정부도 투자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감정을 배제하기 시작했죠. 숫자만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기로 했어요. 그게 더 안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 보고서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책임자를 내세우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에밀리도 함께였죠.
화면이 켜지고 한국 측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우라고 소개했어요. 한빛나노 발사체 개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60대쯤 보였어요. 회색 머리, 조용한 목소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은 짧게 시작됐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이번 발사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기술 한계 확인과 책임 구조 검증이 목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실패를 예상하고 쐈다는 건가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공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시스템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시스템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발사는 언제입니까? 박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인되기 전엔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박정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저는 지난 23년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성공을 약속했어요. 일정을 제시하고 성공률을 강조하고 투자자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브라질 프로젝트 현장 책임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발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묵살됐죠.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박정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 자체보다 실패 후 책임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본 문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 문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어요.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문서였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를 읽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언론 모두 비슷했어요. 한국 발사체 실패, 야심찬 계획 좌절 같은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한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나열했죠. 발사 실패, 원인 조사 중, 발사대 보존 결정. 저는 멈췄습니다. 발사대 보존? 보통은 사고 현장을 빨리 정리합니다. 언론 취재를 막고 흔적을 지우고 다음 프로젝트를 서둘러 발표하죠.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발사대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정부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은 당분간 보존합니다. 외부 감독 기관 및 보험사의 현장 접근을 허용합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외부 접근 허용. 이건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사고 현장은 통제 구역입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고 내부 조사를 먼저 끝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문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이거 진짜야? 에밀리가 확인했습니다. 진짜네. 심지어 원데이터 접근도 허용한대. 원데이터요? 응. 발사 당시 모든 센서 기록, 통신 로그, 제어 시스템 데이터. 전부 공개한다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데이터를 공개하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경쟁사가 볼 수도 있고 언론이 왜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공개하는 걸까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솔직히 이해 안 돼. 숨길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숨기지 않는 거야. 뭐? 숨길 생각이 없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날 오후 마틴 쇼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마틴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보고서 진행 상황은? 저는 대답했어요. 자료 정리 중입니다. 마틴이 돌아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판단 중입니다. 마틴이 웃었어요. 판단할 게 뭐가 있어? 실패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태도는 숫자가 아니야. 우리는 태도를 평가하지 않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마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이첼,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잖아.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봐. 실패율, 손실 가능성, 시장 반응. 전부 강등이 맞다고 말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틴이 덧붙였어요. 이번 주 안에 결론 내야 해. 늦어지면 시장이 먼저 움직여.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발사대 사진이 떴어요.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었죠. 발사대는 그대로였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보였어요. 검게 그을린 흔적도 있었죠. 하지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발사대 옆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브라질 프로젝트 사고 현장은 이틀 만에 철거됐어요. 사진 촬영도 금지됐죠. 모든 걸 빨리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치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진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발사대 옆에서 노트를 드는 엔지니어의 모습이요. 그들은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숫자였을 겁니다. 온도, 압력, 시간, 각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기는 기록이었죠.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마틴의 말이 맞았어요. 데이터는 강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전략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더 긴박했어요. 마틴 쇼가 회의를 시작했죠. 그는 화면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지난 3일간 시장 반응이었어요. 한국 발사체 관련 보험료가 20% 올랐습니다. 재보험 문의는 30% 감소했죠. 마틴이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틴이 대답했어요.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틴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위험 관리자죠. 한국이 정직하든 아니든 데이터를 공개하든 아니든 그건 우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신뢰가 중요하지 않나요? 마틴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는 성공 이후에 쌓이는 겁니다. 실패한 상태에서 신뢰는 의미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틴이 저를 봤어요. 레이첼, 내 생각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패를 막기 위해서요. 마틴이 웃었어요. 다음 실패? 레이첼, 우리 일은 다음 실패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지금 실패를 처리하는 거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틴이 천천히 말했어요. 강등은 처벌이 아닙니다. 정리해요. 지금 멈추면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2, 3년 후 한국이 다시 성공하면 그때 재진입시키면 돼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마틴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감상적으로 판단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마틴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이첼, 내가 이 보고서를 잘 정리하면 다음 프로젝트 리더는 너야. 저는 멈췄습니다. 마틴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쓸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겠지. 협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마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 이름은 사라져. 그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시장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이고 회사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었죠.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브라질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논리는 완벽했어요. 발사를 강행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일정도 맞추고 투자자도 안심시키고 언론도 만족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마틴은 그걸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막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시장 논리로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켰어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 한국 발사체 등급 재조정 권고안. 저는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쓸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강등.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틴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주의자였죠. 시장을 지키고 회사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항상 사라졌어요. 브라질 현장 책임자처럼요.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나흘째 아침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최종 공식 보고서였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67페이지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제가 있었어요. 목적 기술 한계 확인과 책임 구조 검증.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책임 구조 검증? 보통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개요, 배경, 목적과 성과 같은 표현을 쓰죠. 안전하고 중립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표현들이요. 그런데 한국은 첫 페이지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첫 문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발사 성공률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했을 때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단이 이어졌어요. 만약 이번 발사에서 책임이 현장 엔지니어에게 떨어졌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입니다. 설령 발사체가 궤도에 올랐다 해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사는 버튼이 아닙니다. 발사는 감당 가능한 선택일 때만 누르는 결정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았어요. 23년간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봤습니다. 기술 데이터도 없었어요. 그래프도 차트도 성공률 예측도 없었죠. 대신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가정했습니다. 그중 4가지가 틀렸습니다. 틀린 가정 하나 발사 성공이 신뢰를 만든다. 진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신뢰를 만든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틀린 가정 2 빠른 재발사가 시장을 안심시킨다. 진실 확인되지 않은 일정은 다음 실패를 부른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틀린 가정 셋 외부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진실 외부의 눈이 내부의 책임 회피를 막는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한 문단이 나왔어요. 우리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패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려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보고서는 보험사를 설득하려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문서도 아니었죠. 이건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발사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이해 안 돼. 이게 무슨 보고서야? 기술 데이터도 없고 일정도 없고.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도요. 뭐? 이 사람들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밀리가 웃었어요. 태도로 발사체를 쏘는 건 아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제목만 있었죠. 한국 발사체 등급 재조정 권고안. 저는 그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강등이 맞는 판단인지 아니면 제가 시스템 뒤에 숨는 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흐렸습니다. 한국의 보고서 첫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번 발사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 목표로 한 걸까요? 답은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실패를 막는 것. 아니, 정확히는 다음 실패 후에 누군가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했어요. 빌딩은 조용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강등. 한국 발사체 등급을 낮춥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재보험 계약이 줄어들죠. 한국은 2, 3년간 발사 시장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회사 손실 최소화. 시장 안정성 유지. 평판 안전. 숫자는 명확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보류. 등급 재조정을 미룹니다. 한국에게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만약 한국이 다시 실패하면 우리 회사 손실 증가, 시장 신뢰 하락, 재평판 타격.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강등이 맞았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실률, 위험 계수, 기대값을 다시 계산했죠. 모든 숫자가 같은 답을 가리켰습니다. 강등.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브라질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계산은 명확했어요. 발사를 강행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일정을 맞추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언론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사라졌어요. 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희미해요.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나가던 모습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으로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다음 발사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일정을 안 정하는 걸까요? 시장은 일정을 원합니다. 투자자도 언론도 보험사도요.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어요. 확인되기 전엔 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브라질 프로젝트는 일정을 먼저 정했어요. 언론 발표를 먼저 했죠. 그리고 현장은 그 일정을 맞추려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책임은 현장에 떨어졌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일정을 뒤로 미뤘어요. 확인을 먼저 하겠다고 했죠. 이건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먼저 지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정우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벽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썼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발사 일정은 정말 없습니까? 보냈습니다. 답은 30분 후에 왔어요. 없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 정할 수 있습니까? 답이 왔습니다. 모릅니다.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보냈어요. 확인은 무엇입니까? 답은 짧았습니다. 다음 실패 후에도 책임이 위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숫자는 여전히 강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멈춰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제목뿐이었죠. 저는 그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 뒤에 숨지 않고요. 제 이름으로 제 판단으로 쓰는 보고서를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을 때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추락했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책임과 함께 올라갈 겁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한국 발사체 등급 재조정 보류 권고안.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보류였어요.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권고안은 한국 발사체의 기술적 성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평가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실패 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발사대를 보존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음 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술적 미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판단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문장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급 재조정을 보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조건부입니다. 조건을 적었어요. 한국은 분기별로 기술 검증 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외부 감독 기관의 접근을 계속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발사 전 책임 구조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어요. 작성자 레이첼 카터.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오전 9시 에밀리가 출근했어요. 그녀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보류? 레이첼 제정신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마틴이 가만 안 둘 거야. 알아요. 승진도 날아가. 알아요.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 뒤에 숨고 싶지 않아서요.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어요. 오전 10시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마틴이 이미 앉아 있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완성했나? 저는 파일을 화면에 띄웠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등급 재조정 보류 권고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틴이 천천히 물었어요. 보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유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았고 다음 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만드는 태도입니다. 마틴이 끼어들었어요. 태도는 숫자가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음 숫자를 바꿉니다. 마틴이 웃었어요. 레이첼, 넌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뭐? 제 이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시스템 뒤에 숨지 않고요. 마틴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3년 전 브라질 프로젝트에서 저는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발사를 강행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스템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스템이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마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회사가 옳은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마틴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을 빼세요. 다른 사람이 쓰게 하시고요. 마틴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등될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마틴이 천천히 앉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승진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팀에서 밀려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책임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정우였어요. 귀하의 권고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답이 왔어요. 다음 발사 전 런던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한국의 발사체는 아직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발사체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책임과 함께, 기록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이번엔 시스템 뒤가 아니라 제 이름 앞에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엔 시스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판단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한국의 발사체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을 증명했어요. 실패했을 때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시스템.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일정을 서두르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태도.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이 저를 바꿨습니다. 23년간 숫자만 믿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본 72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젠가 다시 발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발사체는 혼자 날지 않을 거예요. 책임과 함께, 기록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날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